있는데 그 절차 중에서 자, 몇 군데 좀 주의할 것을 형광펜 칠해 보겠습니다. 형광펜으로 5번의 가로 1번 보시면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분의 1이다 기억하시고, 가로 2번에 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가로 하나 있는 것처럼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게 썼어야 되죠. 자, 20페이지 5번에 가로 3번. 유찰되면 아무도 안 들어오면 다시 하죠. 이때는 최저가를 상당히 낮춥니다. 그걸 저감이라고 그래요. 여러 명이 같이 공동 입찰할 때는 허가받아요? 신고해요? 신고. 6번에서는 일주일 있다가 매각 결정기일이 열리는데 만약에 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의할 수 있다. 그때는 일주일 내 항고.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항고 보증금을 걸고 해야 돼요. 10%죠. 핵심. 뭐의 10%예요? 낙찰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그때 내는 방법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항고했다가 판사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돈 날리는 거예요. 보증금 몰수. 이렇게 돼요. 불허가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죠. 일주일 내야 돼요. 근데 불허가는 공탁을 안 하고. 만약에 근데 불허가 나면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세매각인데 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특징. 그리고 농취증도 언제까지 갖다 낸다? 결정기일까지. 못 갖다 나면 불허가. 불허가 나면 세매각. 저감은 없고. 7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대금 납부는 하는데 언제까지요?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대금 납부. 납부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돈 내는 즉시 소유권 취득. 기한이 만료된 때 아니에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돈 안 내면 재매각. 유일하게 돈 안 냈을 때만 재매각 불러요. 재매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저가는 저감이 없고. 이렇게 대금 납부 안 한 사람은 두 가지 불이익을 당하죠. 하나는 뭐예요? 재매각 기일에는 못 들어와. 그 다음에 걸었던 보증금은 날려. 이렇게 두 가지. 자,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두 번 유찰되고 나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6천만 원으로 매각된 뒤에 최저가가 1억 6천만 원으로 된 뒤에 떨어진 거죠. 두 번이 유찰돼가지고 매각기일에 갑이 1억 8천을 쓰고 1등 된 거예요. 1번. 1등이 된 갑은 1억 8천만 원 쓴 건데 매수 신청하고 입찰 들어올 때 법안에서 달리 정한 게 없으면 1,800만 원을 입찰 보증금액으로 제공해야 된다. 1,600입니다. 최대가 10%죠. 2번. 매각기일에서 을이 1억 6,400만 원으로 매수 신고를 했다면 을은 다른 사람이에요. 1억 6,400을 쓰면 이 사람은 차순위 신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왜 그렇죠? 그죠? 최고가 금액인 얼마예요? 1억 8천에서 1,600 빼야 돼. 1억 6,400을 넘게 썼어야 되니까 정확히 1억 6,400이면 차순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임차인 병이 갑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10일 내에 보증을 걸어야 된다. 10일 이내가 아니고 일주일, 7일. 10일이 아니고 7일.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 1,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한다. 1,600이 아니고 낙찰가니까 1,800의 10%예요. 1,800만 원. 4번. 갑이 허가 결정이 확정된 뒤에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기한이 만료된 때 매각의 목적인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할 텐데 그때까지 돈 내요. 근데 돈 내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니까 기한이 만료된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틀렸죠. 이렇게 몇 번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사례 형식으로 바꿔서 내지 않겠나 싶고. 5번. 만약 갑이 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매각이죠. 그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춥니까? 아니요. 종전 최저가로 다시 들어가죠. 자, 용어입니다. 중개하고 중개업이 있단 말입니다.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예요? 중개업이에요? 중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중개업이다 이렇게 글자 하나 추가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가지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의뢰를 받고 보수를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할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중개업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잘 구별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개공이라고 합니까?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아니고 등록한 사람. 그렇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증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 오픈한 사람을 개공. 이렇게 같지 않죠? 여기 가로 3번, 여기 가로 6번. 이걸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구별하시고 가로 4번과 가로 5번이 뭐냐면 소공과 중개보조원이죠. 소공과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소속돼서 일을 해주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해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근데 거기 가로 안에 보면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공이에요, 보조원이에요?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은 소공에 포함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중개보조원 보면요.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사람인 건 맞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자, 현장 안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거 얘기 나오죠. 이거 해주는 사람이요.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들어가야 되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죠. 중개업무와 관련된 확인 설명 나오면 안 돼요. 계약 작성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갖고 틀리게 되는 거죠. 둘을 또 구별하시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옳은 걸 고르세요 했습니다. 기억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맞아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야, 갑자기 엉뚱하게 틀려버렸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거 공인중개사로서 현장 안내 등 단순한 보조 업무만 하는 자도 소공에 포함이 된다. 자격증 갖고 계속 보조 활동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소공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디귿번.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아니, 등록 그러면 안 되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리얼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거 반대네 또. 디귿하고. 이 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맞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그죠? 개공은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중개업을 영위하는 틀렸죠? 그 다음에 미연번. 중개대상물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래가지고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다. 그래서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적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 예, 여기까지.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 다 틀렸나요? 아, 니은번만 맞죠? 답은 1번이네요. 아, 2번. 아, 1번. 네. 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 근데 요새 휴대폰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눈이 뻑뻑거리고 그러거든요. 노안도 원래부터 있지만. 아, 그래서 이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제는 서서히 이제 눈도 걱정을 해야 돼요. 시가 되면. 그래서 병원도 한번 가보고 뭐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 들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눈에는 뭐가 좋아? 이렇게. 뭐가 좋아요?
루테인이 뭐예요? 약이에요? 알약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좋아요? 루테인? 루테인. 이게 맞아요? 루테인. 자, 이게 노안이 오면 이게 맞추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맞춰야 돼요. 이렇게 쭉 흐려져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죠. 자, 거기 보면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비교한 거 있죠. 그래서 정책 나오면 국토부, 그죠? 국토부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저 라이벌은 운영위원회. 그러면 요게 정책이 국토부면 운영위원회는 협회. 정책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니까 둘 수 있다. 근데 운영위원회는 감시하는 데니까 둔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기본. 그 다음에 정책할 때 지읒대로 시작하니까 4, 7, 11. 7이 생각나야 돼요. 4, 7, 11. 근데 운영위원회는 이응자로 시작하니까 19명. 그죠?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다 해먹어요. 1차관.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없고요. 위원은 누가 임명하죠? 국장이. 다 해먹는다고요. 자, 어느 쪽에 가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자기들이 반장선거 하듯이 뽑아요. 그리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호선이요, 호선. 위원 임명은 누가 해요? 협회 회장이. 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협회 회장이.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 나머지는 뭐. 자, 밑에 핵심 문제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정책은 국토부인데 국토부는 정책이니까 7, 11 나와야 되는데 그럼 4, 7, 11인데 그쵸? 포함해서 19명 이내가 아니고 그쵸? 7, 7명 이상 11명 이내. 자, 니은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자, 4, 7, 11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니까 부위원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위원장 포함이니까 부위원장은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대신해요?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부위원장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이니까 둘 수도 있다. 1번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맞죠? 국토부에 있는 사람이 다 해먹어요. 그 다음 2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때는 시도의사는 이거에 따라야 된다. 정책 손 좀 보시오죠. 근데 그중에 시험제도에 대해서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시험제도에 대해서만 따라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구? 1차관. 위원장이 아니죠. 국장이 아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리을 번만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5가지 부류가 있는데, 자, 먼저 제한능력자에서 딴 거 없고요. 다른 거보다는 피특정 우연인이 안 써져 있는데, 피특정 우연인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죠. 갑자기 요새 뭐죠? 카톡 있잖아요. 지금까지 카톡 했던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면 어떤 사람한테 제가 뭘 좀 부탁했어요. 카카오페이인가? 뭐 그거 좀 부탁했더니 거기서 막 하더니만 카카오를 삭제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 해주라고. 그랬더니 없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카카오 그걸 깔았는데 그동안에 그 카카오톡 했던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카카오 계정을 뭐 하라고 그러는데 통합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좀 통합이 안 돼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막 그분한테 이렇게 맡겨서 했는데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피특정 의견이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했어. 근데 우리 아들도 둘째 놈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엉망인 상태로 지금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그냥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러한 피특정 우연인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카톡만 잘 못할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회색 나와도 결격자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형벌 보시게 되면 선고유예 그러면 착할 선자 결격자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시험에 잘 나오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집행 면제받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특별사면 나오죠. 3년간 결격자. 그죠? 가석방은 안 써놨는데 보세요. 가석방은 3년 지나면, 가석방 된 날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나요? 잔영기 지나고 3년 지나야 되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중3벌 꼭 기억하시고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았다. 그러면 3년간 결격자. 하나만 더 쓰죠. 아까 요거요. 양벌 규정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문다 이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결격자인가요? 무조건 결격자 아닙니다. 양벌 규정도. 50조 양벌 규정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행정처분은 뭐 이건 좀 어렵지 않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3년간 결격자예요. 벌금 선고받은 날부터. 근데 이 사람이 결격자니까 등록이 잘리게 돼요. 뒤에 보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등록 취소된 때부터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또 결격자로 됩니까? 등록 취소만 되고 3년 안 붙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금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자예요. 등록 취소된 때부터가 아니고 등록 취소만 돼요. 2번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된 때는 2개월 내 해고하지 않았다면 관청은 그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고용인이 결격자인데 2달이 넘도록 앉지 않으면 업무정지. 임원이 결격자인데 사원이 결격자인데 2달 내에 앉지 않으면 절등치. 그 2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3번 시험에 응시해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병은 중개보존이 될 수 있다 없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결격자가 아니에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는 재직하고 있지 않다가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임원이었던 그 사람 정은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죠? 사유 발생 당시에 있지 않았죠? 이 사람은 결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죠?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자니까 처분 당시에 임원이었던 이 사람은 아니다. 그죠? 5번 1년간 개업했다가 개업공인중개사 무가 폐업 전에 이발행위 한 것 때문에 등록 취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등록이 잘렸는데 중간에 폐업을 했던 거죠. 폐업하고서 등록 잘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등록 잘리면 3년간 결격자가 돼야 될 거지만 중간에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있었죠. 얼마? 1년. 그러면 등록 취소했다는 결격사유 기간은 1년 빼니까 2년밖에 안 돼요. 등록 잘렸어도. 근데 2년마저도 어떻게 해요? 지났어. 그럼 이 사람 뭐예요?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표시광고. 출제가 유력합니다. 2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 표시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 2번. 부당한 표시광고가 있고 2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광고가 있고 표시광고가 있고 크게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가 있다. 전부 다 광고죠. 이 광고는 누구만 낼 수 있어요? 개공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개공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때 이제 표시광고와 관련해서는 2가지로 나눈 게 전단지 표시광고가 있고 하나가 인터넷 표시광고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여기 전단지 표시광고라고 했을 때는 명시할 게 뭐예요? 성명, 이소연 등이고 요 인터넷 표시광고는 똑같이 성명, 이소연 등에다가 소면 가격 등에서 추가가 더 되지요. 이렇게. 근데 요 표시광고 할 때 이걸 갖다가 광고할 때 이걸 빼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백과. 이렇게. 부당한 표시광고는 표시광고 할 때 내용이 0턴인 거죠. 거짓 광고, 허위 매물 광고, 과장 광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건 500과. 크게 보면 이 2가지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적은 것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요건 사장님 이름,
명칭 상호, 소재지, 사무실 주소, 연락처, 이건 중개업소 등록번호. 이렇게. 똑같이 이건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소명 가격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간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거기 나와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입주 가능일,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관리비 요 세 가지. 자, 그런 얘기가 네모 1번과 그 다음에 네모 2번. 부당한 표시광고 관련해서는 500과 이렇게 됐고, 모니터링, 요것도. 요 중에서 이제 인터넷 표시광고, 요거 있잖아요, 이거. 인터넷 표시광고와 관련해서는 뭐야? 모니터링. 모니터링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기본이 있고, 수식. 기본이 분기. 기본 분기. 그죠? 분기별로 하는 거고, 그죠? 요것은 수시로 하는 거고. 밑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계획서는 기본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 매년 한 차례 냅니다. 근데 실제는 분기별로 하죠. 4번이나 하는데 계획서는 한 번 냅니다. 여기는 계획서는 수시로 내겠죠. 뭐. 이쪽은요. 결과 보고서는 언제 내요? 분기별로 내겠죠. 그래서 분기가 끝난 날부터 뭐예요? 30일 내에 내는 거고, 여기는 모니터링 업무가 종료될 때부터 15일 내에. 절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한 덩치가 크게 하는 거고, 수시는 그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일이고 15일이다. 이렇게.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자, 옳은 것은 그랬고요. 갈이 이제 개공이에요. 자, 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할 때는 중개상물의 명칭이나 주차 대수, 입주 가능일 등이 명시돼야 되겠다. 인터넷 표시광고 할 때는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맞고요. 2번 지문이 틀린 것은 의뢰 성명을 표시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의리 소공이죠. 의뢰 성명이 들어갔다고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표시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디귿번은 3번은 입지 조건, 가격 등 중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 이거 못된 짓이잖아요. 이러면 500과입니다. 500과. 단순히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면 그때는 100과예요. 사무소 명칭을 명시 안 했다. 이런 거. 연락처를 명시 안 했다. 이건 100과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폐, 축소, 빠뜨렸다. 이런 못된 말이 나오면 500과예요. 이게 부당 표시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당 표시 광고는 허위 매물 광고, 과장 광고, 거짓 광고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 은폐, 축소, 빼먹고 이거. 4번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법 위반이야. 보조원이니까. 아예 들어가면 안 돼, 병은. 그 다음에 5번은 만약에 표시 광고할 때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광고를 냈어.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부당한 표시 광고죠. 이거 업무정지가 아니고요. 500과요, 500과. 이게 싼 거예요, 500과가.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포인트 25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2번에 간판 실명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얘하고 이게 광고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려고 하는 자, 5개 광고물 나온 거 있습니다. 2번 두 번째 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판 실명제라고 되어 있죠. 간판이 5개 광고물이에요. 그럼 5개 광고물 간판이다 그랬을 때 여기는 사장님의 성명만 적는 거예요. 성명. 근데 표시 광고는 어때요? 성명이 여기도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집어넣을 게 되게 많죠.
그래서 간판 5개 광고물 하면 요거 하나만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 간판에다가 무슨 사무소 명칭을 표시해야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무소 명칭 있죠, 명칭? 이런 것은 표시하는 뭐가 없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판 실명제. 이거하고 잘 구별하셔야 돼요. 표시 광고하고. 그 다음에 그 간판 실명제에서 밑줄 그어놨습니다만은 3가지 간판만 이름 적고요. 특히 분사무소 조심하시고, 분사무소의 간판에다가는 누구의 성명을 적는 거예요? 책임자. 근데 성명을 안 적어놨어. 그랬을 때는 뭐예요? 백과. 그리고 이거 간판 얘기니까 철거명령 대상. 그 다음에 자진 철거 안 하면 대신 떼내주죠. 대집행.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간판 얘기가 아니고 좀 전단지 이런 인터넷 표시 광고니까 이걸 만약에 빼먹었어요. 이걸 빼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백과하고 끝나요? 끝나요. 자, 3번. 처리 패치 꼭 기억하셔야 돼.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경우 처리 패치. 철거해야 될 경우가 이전 신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그러니까 휴업 신고했을 때는 철거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당했을 때도 철거하면 안 생기는 거죠. 이런 3가지에 들어가면 개혁공인중개사는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런데 간판을 철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대집행 들어갑니다. 백과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라고 써놨죠, 지금? 대집행할 때는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겠다. 행정 대집행법. 여기 3칸 중에서 간판 철거 의무가 요새 잘 나옵니다. 3번이. 자, 밑에 있는 핵심 문제 들어가 봅니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개혁광. 개혁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간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어요. 그러면 이쪽입니다. 간판 실명제 위반이요. 그럼 뭐요? 백과. 500과 아니고요. 간판에 이름을 안 적어도 백과, 거짓말로 적어놔도 백과. 니은번. 개혁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5개 광고물에 인시가 쓰실 정도의 크기로 명칭을 표기해야 되겠다. 다시 5개의 광고물에 나왔어요. 그러면 간판 실명제. 사무소 명칭 아니에요.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될 걸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백과가 아니고 요거 처리 패치. 그렇죠. 행정대집행에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백과 아니에요. 4번, 리을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간판에다가 발품 부동산 카페라고 써놨습니다. 간판에. 그럼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그거 쓴 거. 발품 부동산 카페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일반은 부동산 사무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사무실 사용 중에 99%가 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간판을 달아놓으면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처벌받아요? 백과예요? 일항 일반이에요? 일항 일반이에요, 이거. 그래서 리을번은 맞고요. 미음번.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간판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 어느 법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 이렇게. 자, 26번 가실게요. 26번은 14조 암기. 자, 중개법인 업무입니다. 중개법인 업무. 매년 한 문제씩 나오죠. 자, 14조개사 중이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현재는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본업은 중개업입니다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업거리가 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 대행이 있다. 관리 대행은 같은 말로 임대관리. 그래서 임대관리업 해도 같은 말.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관리 대행 해줄 수 있죠? 대행자 나왔으니까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그거에 대해서 관리 대행업, 임대관리업.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임대관리업, 관리 대행업. 끝에가 업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업 그러면 안 돼. 중간에 끊어서 업 그러면 안 돼요. 임대관리업. 끝에는 다 업자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상자는 뭐예요? 상당. 영어로 하면 컨설팅. 뭐에 대한 컨설팅이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컨설팅인데 특징은 대상, 고객은 제한이 없죠. 일반인이든 의뢰인이든 다른 계공이든 누구든 간에. 자, 반대로 여기 보면 경영 컨설팅이 또 있죠. 경영정보 제공, 경영기법 제공. 이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셔야 된다? 계공을 대상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잖아요.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제공은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경영 정보 제공이요. 제한이 있죠.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도자는 뭐죠? 도배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도배나 이 사업체 뭘 할 수 있죠? 소개업을 할 수 있다. 도배나 이 사업체를 뭐요? 소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주거 이전의 부수되는 용역에 알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주거 이전의 부수되는 용역에 제공 그러면 도배를 직접 해주는 걸 얘기하니까 아니다. 분자는 뭐죠? 이것처럼 분양, 대행. 이때도 대행자 있으니까 앞에는 상주, 대행. 특히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법인 업무가 아니죠. 자, 제일 마지막 업무를 나눌 때 여기 위에 6개 업무하고 6개 끝에 있는 경공매 컨설팅은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죠. 요것은 부칙 개공이 못해요. 이게 경공매 컨설팅은 부칙 개공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6개 업무는 모든 개공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나눌 때 6개하고 밑에 끝에 경공매 컨설팅으로 나눠서 보시면 부칙 개공은 못해. 나머지는 할 수 있고 경공매 컨설팅이다. 자, 문제 가보시게 되면 14조 업무에 들어간 걸 고르시오 그런 거죠. 기업권은 들어갑니까? 임대관리업은 들어갑니다. 임대업 그러면 안 되고. 자, 니은번은요. 경영기법 제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영 컨설팅 상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개공. 공인중개사 그래도 틀리다는 거예요. 디귿번은요. 거래에 관한 상담이 요겁니다.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 그 다음에 개발에 관한 상담, 또 하나 더 거래할지 말지에 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도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이건 업무죠. 리을번요. 경매 대상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그죠? 참 이렇게 냅니다. 이거 아마 출제위원들 이거 재미를 봐서 또 낼 것 같아요. 부동산 동산 바꾸는 거. 자, 미음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뭐요? 알선, 제공 그러면 안 되고. 업무에 들어간 건 3번이죠. 27번 가보시고. 다른 거보다는 여기 지금 위에 박스 중에서요. 고용인이 사고 치면 개공이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박스에 나온 거예요. 고용인이 사고를 했는데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는 고용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연대 책임. 그래서 오른쪽 동그라미 1번에 연대 책임 이렇게 써놨죠. 대신에 개공이 무너졌을 때는 고용인한테 쫓아가서 막 그치 구상권 행사해야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무과실 책임이어서 개공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물어주게 돼 있다. 이거 무과실 책임이지. 뭐 감독을 잘했어요. 뭐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우리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 냈어요. 나까지 속였어요. 소용없어요. 무조건 물어주게 돼 있다. 무과실 책임. 반면에 밑에 있는 형사 책임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고용인이 징역 벌금 받을 짓을 저지르면 개공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양벌 규정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벌금이죠. 벌금. 징역은 안 살려. 왜냐하면 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묻는 거니까 징역까지는 너무 심하죠. 자, 근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물었다 그러면 결격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까도 한번 나왔고 그래서 등록 취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거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고 감독을 할 만큼 했다면 그럴 적에는 개공은요 벌금 안 받죠. 그런 게 특징이죠. 그리고 옆에 보면 구상권 X라고 돼 있어요. 혹시 이제 벌금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벌금 문 것을 내놔라 그런 소리는 못 한단 말이에요. 왜요? 벌금 문 건 어떤 거예요? 감독 소홀 책임 자기가 그걸 책임지는 거니까 구상권 행사가 없다 이런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고용인의 한 일 때문에 개공이 그렇죠? 손해배상 책임을 져. 그때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감독을 잘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그 형사처벌에서는
개공이 고용에 대해서 감독을 할 만큼 했죠. 그러면 벌금은 안 받아. 감독을 잘했어. 그래도 손해배상은 해줘. 감독을 잘했어. 그랬을 때는 벌금은 안 받고.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 자, 밑에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개공이 갑이고 소공이 을이에요.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뒤에 맞아요. 고의과 실업수는 물어줘야 돼. 근데 갑의 행위로 추정됨으로, 추정이 아니고 뭐예요? 간주됨으로. 갑의 행위로 본다잖아, 본다. 그 다음에 2번은 갑과 을은 1항 일반이라고 하는데 을은 맞아. 개공 갑은 아니야. 일반이야. 양벌규정은 일반이에요. 갑이.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갑이 벌금 받았다고 했을 때 양벌규정에 따라서 결격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따라서 등록 취소도 안 되지. 완전히 틀렸어요. 3번. 4번. 벌금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안 받아. 안 받아, 그 벌금은. 그죠? 감독을 잘했어. 그러면 벌금 안 받고 감독을 잘해도 배상 책임은 지고. 그게 핵심이에요. 5번은 의뢰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 잘릴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나오면 맞다고 하셔야 돼. 왜냐하면 양벌규정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밑에 종업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공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행위가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니까 금지행위야. 금지행위는 임등치야. 그러니까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가 맞지. 5번이 맞고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해도 맞는 거예요. 5번. 자, 28번. 28번 위에 박스에 보시면 그 밑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볼 건데 잘 보세요. 위에 박스에서 정리해보면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되기 전, 완성된 때 전 조심하셔야 되고, 가로 3번의 핵심 확인 설명사항은 암기해 두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할 내용의 핵심은 확, 수, 취조. 그래서 중개보수도 설명사항에 들어가고 수, 취조, 취득 관련 조서도 설명사항에 들어가죠.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 줘야 됩니까? 네, 판례 입장이에요. 이건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옆에 적은 겁니다. 가로 3번의 핵심.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근거 자료도 막 보여주면서. 그런데 가로 4번에서 꼭 아실 건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자료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 두 개 써놓은 거 있죠. 그 중에 하나 확인 설명서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예요. 자, 세 가지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다면 매도인 쪽에,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는 임대인 쪽에 자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 꼭 보셔야 돼요. 가로로 묶어놨죠. 그 다음에 자료를 갖다 요구해야 된다요? 할 수도 있다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대비할 것은 이렇게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죠. 뭐예요, 그게? 요새 신뢰벽이 관해요. 그거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저 박스 네 번째 3번요. 위반시 책임 빨간 눈사람.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근데 소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가 아니고 자격정지. 소공이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안 주면 없고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보존 안 하면
없고 그거 할 줄 아셔야 돼. 그거. 응? 날인 안 했을 때만 자격정지.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자, 기억번. 설명사항에는 권리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죠. 조심할 건 정보 공개할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보 공개할 내용과 확인 설명사항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때가 정인치임 요거하고 확수 취조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정보 공개할 내용과 확인 설명사항을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는데, 같이 세트로 공통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정보 공개할 내용과 확인 설명사항을 잘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거래계약서. 지금 질문 올라온 거 보니까 거래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이건 이거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 이걸 막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 있어요. 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암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한 거죠. 기본 확인사항 암기했고요. 세부 확인사항 암기했고요. 보수 있고요. 이게 13가지잖아요. 기재사항이잖아요. 기본 확인사항은 기표와 권공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이거잖아요. 이거 암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은 요새 실내벽이 환해요. 이거 다 암기한 거예요. 확인설명서 기재사항도 암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이고 세부고 이렇게.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요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금을 받았다 했고, 그 다음에 기타 특약사항이 또 있고 막 그렇죠. 이렇게. 요게 이제 거래계약서.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되긴 하는데 따로따로 암기하세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중에 가만히 보면 조세 있어요? 조세? 조세 없잖아요. 세금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확인설명서에는 조세 나오나요? 취득 관련 조세 나오잖아요. 자, 계약서에는 공법상 규제사항 적어요. 공법상 규제. 계약서에 그런 거 없잖아요. 공법상 규제 있어요? 있잖아요. 아니, 이걸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이건 이것대로 암기하고 이건 이것대로 암기해서 써먹으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또 공부하시는 분 중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비교해가지고 어떤 뭐 작품을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보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 물을 때는 여기 있어 가져와 쓰고 이래요.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돼요. 공통되는 거 있죠? 소벽실한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공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찬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두드러진 게 있죠. 여기가 핵심인데 그중에서 자,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임대차라면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여기서 보면 적는 것 중에서 자 이게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어줄 때요. 좀 다른 것들이 있죠. 공법상 규제사항이다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는 뭐예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었죠. 가능하다 이렇게. 자, 임대차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정금액 또 그런 거 있죠.
나오는데 예정금액 말고 공시지가나 여기 있잖아요. 예정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에 뭐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요게 그대로 요 맥락이잖아요. 그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뭐요? 생략하는 거죠. 제외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대로 세 개를 알아두세요.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근데 굳이 연결시키면 얘가 지금 밖에서 우리 실장 잡고 있는데 얘하고 똑같은 거야? 고생시키려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 요것이 뭐요? 요거라고. 그런데 저건 저거대라고 이것대로 하셔요. 요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 했고, 2번.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개업 공인인계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에 위반되지요.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2번. 디귿번. 소속 공인인계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럼 뭐죠? 500과예요?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 맞아요. 리얼번. 개업 공인인계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설명해야 되겠다. 보유가 아니고 취득. 그 다음에 미연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확인설명서 보존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업무정지. 그죠? 기억본 빼고 다 틀렸어요. 자, 29번요. 위에 박스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게 개공의 배상 책임요. 개공의 배상 책임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인이 책임이 하나 있고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한 거예요. 잘못 고의과실로. 또 하나가 동그라미 2번 사무소 제공 책임이요. 사무실을 빌려주고 맡겠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죠. 근데 중개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중개인이냐 아니냐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딱 판단하게끔 판례가 얘기하니까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도 중개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속마음은 안 들여다봐요. 겉으로 봤을 때 중개활동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뭐요? 중개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 알선행위도 포함되니까 거의 다 포함돼요. 근데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인에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가지 않는 판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직 안 나온 건데 대토건 알선행위예요. 이것은 중개인이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거래가 불법이어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오피스텔을 개업 공인인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조원이 직접 거래한 케이스도 이것도 중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중개인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개인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2가지. 하나는 대토건 알선, 또 하나는 오피스텔 직접 거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힌 경우 사무실 얘기가 나왔죠. 타인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한 겁니다. 이거 중개인 책임이 아니에요. 사무소 제공 책임이에요. 이때는 개업 공인인계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자, 1번처럼 나올 것 같고요. 2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자기의 사무실 책임이요.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건데 제3자는 안 들어갑니다.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의하면 중개사법 제30조 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한 여부는 법 제정의 목적에 비춰볼 때 개업 공인인계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거짓말.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할 마음으로 했냐가 아니고 겉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 4번. 대토권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개업 공인인계사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다. 올해는 나오겠지 이제. 5번.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행위는 법 30조 개업공인중개사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준경이 들어갑니까? 준경이 들어간다. 판례 입장이죠. 하나만 더 풀고 쉴 텐데 금쟁이가 30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쟁이 나와 있는데 금쟁이는 여기 가만히 보면 넓게 금쟁이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금쟁이면서 동시에 교란행위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란행위도 금쟁이다. 근데 교란행위가 두 쪽 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자,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다.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5가지죠. 네, 그게 이제 특특 높이방 이렇게 특특 높이방 이렇게 5개고요. 이 교란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쟁이 중에서 직상 투자 증권회사 요거랑 그 다음에 또 수협에서 판매하는 요거랑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로 이거 다 금쟁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금쟁이가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기억방.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받으려는 사람한테 청약통장에 거래를 알선한 경우 청약통장을 갖다가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금쟁인데 요중에 어디? 직상투자 증권회사 증여증 금지증서 청약통장이나 부금통장이나 아니면 철거민 딱지 여기 증서죠. 증서 여기 3학년 3반짜리입니다. 요 중에서 요거 교란행위 다 포함해서 요렇게 다 요건 여기가 3학년 3반이에요. 요렇게가 3학년 3반이에요. 네? 자, 니은번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권리금의 10%를 용역 수수료를 받았다. 요 용역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과 보수가 되지 않죠. 네, 금쟁이 아니고. 디귿번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대리인하고 중개장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대리인이랑 했어, 개공이. 그러면 대리인이라고 하나 의뢰인 본인이라고 하나 똑같이. 뭐예요? 직접 거래. 금쟁이죠? 자, 리을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어떻게 됐어요? 부도 처리됐다. 이건 초과 보수네요. 어디 요거 1항 일반짜리 초과 보수 1항 일반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임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임차 의뢰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 이렇게 나오면 뭐죠? 일방대리죠. 일방대리는 금쟁이 안 들어갑니다. 쌍방대리가 금쟁이죠. 그래서 금쟁이 아닌 것은 여기서 니은번하고 미음번 2개죠.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